김수민의 뉴스 밑장 월간 지방정치 2023년 3월호.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오늘 시작 내용은 울산 교육감 재보궐선거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판세가 좀 싱겁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가 자주 실시되지는 않아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 번 나온 여론조사, 한 번은 아니겠죠? 한 번은 아니고 지금 그 1대1 대결로 가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진보 단일 후보 대 보수 단일 후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구도가 정리되기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고 그 이후에는 여론조사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네. 여론조사를 울산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8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천창수 후보가 40.1%로 1위를 했고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가 15.9%, 이성걸 전 울산교총회장이 13.2%, 구광렬 울산대 명예교수가 12.8%였습니다. 구광렬 후보는 사퇴를 했고 이성걸 후보도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보 천창수 대 보수 김주홍 구도가 됐는데, 근데 이때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김주홍 후보하고 이성걸 후보를 합쳐도 3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창수 후보는 구광렬 후보가 계속 진보 단일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천창수 후보는 응하지 않았어요. 프레임을 진보 대 보수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선거는 결국에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구광렬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해도 이기는 수치로 나온 거잖아요. 응? 김주홍, 이성걸 단일화 해도 30이 안 되고 천창수는 혼자서 40을 넘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거로 가면 아시죠? 결선 투표도 없고 하니까 밴드웨건 효과가 있습니다. 질 것 같은 후보, 3위 이하의 후보의 표가 1위 아니면 2위 쪽으로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굳이 안 해도 천창수 후보 승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 구광렬 후보는 알아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창수 대 김주홍 양강 구도로 진입을 했고, 자, 천창수 후보가 앞서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키 교육감 후광입니다. 이거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조금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될 테고, 일단은 사실 노키 전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격인 거죠. 리스크가 있었는데 천창수 후보는 노키 교육감의 배우자입니다. 이 경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전에 비근한 예가 2013년에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치렀을 때 노회찬 의원의 배우자인 김지선 씨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막 빈축도 많이 사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진보냐, 배우자가 막 출마하고 그래도 되냐 했는데, 사실 김지선 씨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 여성운동 쪽에 굉장히 베테랑 활동가고, 심지어는 진보 진영에서 노회찬보다 객관적으로 김지선이 더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냥 배우자라고 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됐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죠. 억울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됩니다. 뭐 배우자가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사례는 꽤 있습니다. 예전에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의 그 구청장을 김창현 전 국회의원, 김창현 씨는 의원을 한 적이 없구나. 김창현 씨가 하다가 그때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 공안 사건 터져가지고 김창현 씨가 낙마를 했잖아요. 그때 이영순 씨가 배우자인데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이영순 씨는 국회의원 또 한 번 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 욕을 덜 먹었던 게 이영순 씨도 활동가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욕을 좀 덜 먹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박철원 전 의원 부인 있죠. 거기도 재보궐선거 출마해서 당선됐죠. 그때는 욕을 먹었죠. 하지만 대구 지역이잖아요. 그쪽 박철원 씨 쪽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안 통하는 거죠. 욕을 해봤자 어차피 그쪽이 다수인데. 이번에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노후키 교육감 인기가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배우자가 왜 출마하느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묻힌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장벽이 있어요. 교원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천창수 후보도 교육 운동가예요. 또 교사 출신입니다. 자, 교육감 선거에 나올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 배우자가 왜 또 나와? 이것보다는, 야, 저 배우자도 교사 출신이었네. 배우자도 살아온 길을 보니까 노후키 못지 않았네. 이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후보 등록 자체로. 후보 등록 요건이 다른 공직선거보다 까다로운 교육감 선거, 교원 경력이 없으면 출마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인데, 출마가 가능한 것 자체로, 아, 저 사람 또 교사였구나, 이 각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상쇄를 시킨 게 있고, 또 노후키 교육감은 뭐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졌다거나 어떤 법 위반 때문에 직을 상실했다거나 이 경우가 아니죠. 재선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뭐 유권자들에게 뭐 병명을 숨겼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로, 또 본인도 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인지를 며칠 동안 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라 갑자기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이어달리기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어쨌든 노후키를 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울산이에요. 국민의힘 내지는 흔히 소위 보수라고 하는 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기지 못하느냐?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사실 보수 교육이라는 게 불리해요. 이건 확실해요. 교육의 진보 보수라는 것을 대입을 시켰을 때 손해보는 쪽은 보수입니다. 자, 진보 교육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진보 교육이 학력 저하다라고 하는 프레임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진보 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요. 협동, 복지, 그리고 뒤처진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연상은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유권자는 분야별로 진보 대 보수의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안보 쪽에서는 보수가 강세죠. 물론 이것도 진짜 보수인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잖아요. 안보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동맹이냐 균형 외교냐 이런 거 물어보면 한미동맹이 이기잖아요. 한미동맹이라고 보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지가 지금까지 박혀왔던 걸 보면 이제 보수가 유리한 분야가 그런 쪽이고,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분배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 환경은 보호돼야 된다, 이런 응답들이 높게 나타나요. 근데 특히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영남 지역에서 정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성향적으로는 보수 쪽인데 학교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교육에서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 배려, 이타심, 도덕, 이런 쪽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의 실상은 참담하지만 다들 얘기합니다. 교육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민들이 덕성을 쌓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수 교육하면 떠올렸을 때 보수 교육도 나름의 덕성을 추구합니다만 굉장히 억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아본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학교를 안 다녀본 사람이 극히 드문 나라잖아요. 근데 다들 경험했잖아요. 그 억압적인 거를.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그 나이 때 필요해,
사랑의 매를 통해서 나도 성장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수 교육의 기반인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발딛고 서 있는 영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애가 교사한테 맞았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급증해 왔고요. 이런 게 시대의 변화인데, 보수 교육하면 떠올리는 게 애들 밤늦게까지 잡아놓는 거, 경쟁시키는 거, 도태된 애들 신경 안 쓰는 거, 체벌하는 거,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잡혀 있어요. 근데 보수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느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던 것은 그냥 정치적 국면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진보 교육감 좀 오래 시켜봤잖아요. 근데 결과가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 학력 저하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보 교육감이 교육을 혁신시켰는가라고 하는 거에도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그러니까 교육감을 안 하던 후보를 밀어주는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따졌을 때, 그래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교육 진영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굴레를 벗어던지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울산 교육감 재보궐선거 하는데 지난번 울산 교육감 선거 때도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시비 걸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나오고 했었잖아요. 이따위 태도를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 교육의 미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천창수 후보한테 김주홍 후보 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좀 상세한 대목을 보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 했을 때 1위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43.1%예요. 그리고 후보의 인성이나 인품이 25.4%고, 보수, 중도, 진보 등 후보의 성향은 18.3%입니다. 자, 각 후보의 인물을 보겠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책 공약과 인성, 인품을 합치면 70%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람이 여론조사 응답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같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뭐 보통 때도 선거 때도 왜 인물이냐 정당이냐 물어보면 인물이 이기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아무리 봐도 정당을 보고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인물도 결국에는 그 인물에 뭘 볼 건데 했을 때 정당 소속을 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치더라도 이거 보세요. 그 보수 중도 진보 등 후보의 성향 18.3%, 이게 그냥 응답을 약간 잘 보이려는 응답을 응답자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낮게 나온다고 쳐도, 그렇게 치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김주홍 후보 보수 진영 쪽에는 안 좋게 작용할 것이, 선거에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무리수를 꺼낼 거라고 봅니다.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선거 전략을 꺼내게 되면 더더욱이나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뭘 보느냐, 이것도 여론조사에서 실시를 했는데, 울산 교육행정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사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38.9%가 학생 인성교육을 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교육 준비는 17.5%, 교육복지 확대는 17.2%, 비리나 부패 방지 8.6%, 기초학습 역량 강화는 8.1%, 노후화된 학교 현대화 사업은 3.2%, 대학 진학률 향상은 2.4% 순입니다. 자, 이것도 뭔가 유권자들이 속으로는 진학률 향상이나 기초학습 역량 강화를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인성, 복지, 부패 방지 이런 걸 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자, 교육감은 교사가 아니에요. 교장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닙니다. 교육감한테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당연히 기초학습에 대해서는 그 역량을 강화하고 최소한 기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감에게 바라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내용이겠지만, 그게 굉장히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감이라는 사람 자체가 학생들에게 귀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그리고 도태되는, 특히 가난한 집안의 학생이라든지 소수자 학생에 대해서 배려함으로써 진짜 많이 쓰는 구호대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은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창수 후보한테 김주홍 후보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울산 재보궐선거는 여기까지 다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감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서 또 다른,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재보궐선거 또 치러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교육감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경우가 4군데 나오고 있어요. 4군데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근데 이거는 진보 성향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북 교육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 진보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 그거는 납득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부산의 하윤수 교육감, 경북의 임종식 교육감, 서울의 조희현 교육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조희현 교육감 사법 리스크는 사실 많이 아시죠? 그 조희현 교육감이 특채로 교사들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시국 선언을 하다가 잘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면 그냥 잘못한 거잖아요. 선거법 자체가 악법이다라고 싶은 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입건을 했던 게 조희연 교육감이었었죠. 조희연 교육감 그렇고, 그 다음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법에 저촉된 혐의가 있는 거예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도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이게 언제냐? 3월 20일에 2018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 지난 선거도 아니고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이고, 근데 뭐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 근데 이게 뭔 상관이죠?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 있는 거하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하는 게 뭔 상관이죠? 저는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교육감 선거 깊이 있는 관심으로 치러지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선거로 뽑을 수 있는 자리에 한계가 아닐까, 좋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검사장 직선제, 판사 직선제, 이런 거는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일도의 가치도 없다. 그런 것까지 뽑아야 됩니까? 그게 뭐 사법 형사 개혁의 대안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실 사법이나 형사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가지 않는 게 좋잖아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를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리를 적용하는 건데, 그 잘못하면은 유권자 일부, 특히 토호 세력이라든지 토착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세력하고 검사 판사가 유착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근데 교육감 선거도 지금, 교육감 선거를 떠나서 기초의원, 지방의원, 광역의원 선거도 제대로 투표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뭐 없애자는 얘기 툭 하면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장 직선제, 판사 직선제 이런 거는 실정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육감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시도지사 런닝메이트, 이거는 과도하게 정치 논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은 뭐 어떤 가능성이 없어져요. 이걸 런닝메이트 했다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은,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뭐 진보 성향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후보들이 단체장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 지역에서 그 후보들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권자의 선택인 거예요. 단체장은 국민의힘이 뽑히는데 교육감은 이런 사람들이 뽑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유권자의 각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근데 런닝메이트를 맺어버리면 그게 됩니까?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예를 들면 노우키 교육감 같은 경우도 이 사람 민주당 계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런닝메이트제가 돼버리면 노우키 교육감 같은 사람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냥 민주당 계열 사람 누가 되는 거지 되더라도. 근데 이게 맞습니까? 유권자들에게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줄까 말까 했을 때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독자적으로 선거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없애겠다. 결국에 그 자리까지 다 먹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성 거대 정당 쪽에서. 그래서 이게 런닝메이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보완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가면은 이제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권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되고, 그리고 툭하면 계속 진보 단일화, 보수 단일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교육 정당을 허용하는 것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육 정당. 기존 정당하고 연계를 갖지 않는 교육 정당. 그래서 교육감 뭐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권자 집단을 허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회비 내고 평소에 활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후보도 공천을 하고 이런 제도로 간다면 맨날 뭐 그 단일화하고 이런 것은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의원은 없어졌잖아요. 그 도의원들 중에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 교육의원을 하는 셈인데, 근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감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교육정당 얘기도 했지만 교육의원 또 뽑는 거죠 뭐.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따로 안 하고 교육의원 선거만 할 수도 있어요. 의원 내각제처럼 가는 거지. 교육의원 선거를 해서 뭐 지역구를 나누든지 아니면 이것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가든지 해서 다수당 쪽에서 교육감을 내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있다. 하여튼 저는 런닝메이트제는 반대입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이유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소감,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행정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구의 무상급식입니다. 대구시하고 대구 교육청이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 홍준표 시장 대구시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급식 단가는 10%가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됐는데도 지난해보다 작은 예산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구교육청은 또 대구시가 지난해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니까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는데, 자, 이게 정답은 없어요. 무상급식을 하는데 대구시가 돼야 될 돈, 대구교육청에 돼야 될 돈,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얼마씩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답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지금 이제 무상급식은 다 실시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계속 확산이 돼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시 따져봐야 될 것은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할지 말지입니다. 교육은, 학교 교육, 특히 초중고 교육은 교육 자치의 원칙에 따르고 있죠. 근데 초중고 교육이라고 해서 국가가 관여를 못하느냐? 그럴 리가 없죠. 국가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법을 만들게 되면 자치가 뭐든 간에 다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입니다. 그러면 뭐 전액 국비로 하진 않더라도 국가가 되는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6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떠맡고 있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급식의 조리사들의 처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이라든지 이쪽에서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농산물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거는 국가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 현지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돈만큼 우수식자재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만들겠어 하는 부분, 국가에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 이상을 뭔가를 해보겠어, 혹은 뭐 어느 학교에 급식 시설이 낡아서 현대화 해야 되겠어, 뭐 개선해야 되겠어, 시설을 보수해야 되겠다, 뭐 급식실을 지어야겠다, 이런 거는 지방자치의 소관이지만, 제도를 설계를 하고 전국적으로 관철시키고 뭐 이게 무상급식이 지역별로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 이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나서서 이제 무상급식을 국비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어떤 새끼는 졸라 비양심적으로 그때 대구 경북 급식이 실시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가. 대구 경북은 지들이 안 한다고 선택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네. 이러니까 지방분권 자치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알아서 선택하게 되면 돈 많은 지역하고 그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는 지역, 이런 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지역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겠죠. 이런 지역 간 격차, 불평등 이런 것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를 태연자약하게 정당화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실시돼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다면 당연히 국비사업,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교육청 재원도 무상급식에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쓰게 되면 교육청의 다른 재원은 줄겠지.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시민들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이거 무상급식에 썼다가 다른 데 못 쓰면 어떡하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뻔한데 초중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다 하는 거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는 게 맞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뭐 증세가 필요한 수준도 아닙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전국 예산이 얼마쯤이죠? 한 10년 전쯤에 2조, 3조 정도 됐거든요. 그거 올랐겠지. 올랐는데 뭐 10조 되겠어요? 잠깐만 찾아봐야겠네.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의 무상급식 중단 소식이 뜨네요. 코로나19 대유행 후에 도입됐던 무상급식이 작년 6월에 종료한 다음에 식량 부족 가정 급증, 의회에서 무상급식법 발의됐지만 무관심. 이 최근에 제가 미국의 드라마 웨스트윙을 보는데 거기도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윙 시즌 7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즌 6가 그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하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도전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죠. 산토스라고 하는 이 후보, 민주당의 히스패닉 계열에 해당하는 후보가 주로 이제 내건 것이 교육 쪽 공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국가가 책임진다예요. 주정부라든지 이쪽에 맡기지 않는다. 물론 맡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제고 분권이 강하니까 특히 지역 간 격차나 이런 게 더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분권화된 나라도 아니고 국가가 재정도 많이 있는데 국가가 책임져야죠. 제가 전국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에 재정이 얼마쯤인지 못 찾았는데, 그래봐야 이거 한 10년 전에 2, 3조였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그거 감안해보면 이거 뭐 딱히 증세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것만으로는.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 그리고 어차피 하고 있잖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국가재정 핑계 대면 지자체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돼서 국가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걸 지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행정 중에 큰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련된 논란, 특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충남 기독교연합 총연합회 이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경기도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 부분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요. 교권하고 학생인권은 제로섬 아닙니다. 둘 다 동반해서 지켜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교권 강화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책임을 물린다라는 차원. 사실 지금의 10대는 옛날의 10대보다 신체적으로도 더 성숙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하향이 되고 있고, 근데 대신에 당연히 책임을 더 물려야 됩니다. 최근에 뭐 학폭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 인권 자체를 침해하거나 혹은 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차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잖아요. 학생인권 조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그 청소년 자살률도 높지만 성소수자 청소년 자살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 오래됐어요. 심각한 지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응? 무슨 사실 그 성경에 무슨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 시대의 산물인 것이고, 그 내용이나 맥락을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지나친 성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그 남성 성인이 어린 남성에 대해서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맥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성서에 나오는 게 그렇게 나온다 치자, 만약에. 다 따르냐, 성서에 나오는 거? 이 자칭 보수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 따르고 있나, 성서에 나오는 거 지금? 그것도 아닌 주제에 뭔 말이 많아.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성서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나? 무슨 그 권리로 독점하는데, 그걸, 어? 만약에 성서하고 법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벌금 때리고 감옥 보낸다 그러면 안 걸리려고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걸렸을 때 싹싹 빌 거면서 무슨.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재정 일치냐고. 응?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지금. 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 예, 이런 국면이니 다시 한번 천창수 후보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 자, 일단은 뭐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민 후원 회원분들이 신청해 주신 고정지역 다루는 순서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경기 수원, 서울 은평, 그리고 경남 거제 이렇게 다루고 있죠. 내가 이미 뉴스민에 후원을 했다. 한 달에 10,000원 이상이다. 뭐 일시불로 10만 원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뉴스민 이메일을 통해서 이 지역 좀 다뤄주세요라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뭐 성함이라든지 또 본인이 후원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인적사항이라든지 캡처 화면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싶은데 내가 후원회원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10만 원 이상 후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 약정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원, 거제,
은평 이렇게 되고요. 혹시 신청을 하셨는데 빠뜨렸다라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라든지 저희 팟빵 게시판에라도 나 신청했는데 좀 확인 좀 부탁한다. 이 지역으로 신청했다. 이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제 페북 아시죠? 제 페이스북 댓글로 나 혹은 메신저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이미 뉴스미 회원이신 분이라든지 다들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단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은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결과겠죠. 시 집행부가 주민참여 예산 중에 114건을 선정을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총 액수는 48억 원인데 이 중에 4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39건, 6억 3천만 원 상당의 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거 주민참여 예산이 삭감이 돼버린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수원시장은 민주당 소속인데 다수당은 수원시의회 의원의 다수파는 국민의힘입니다. 여소야대 상태가 벌어져 있죠.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여소야대다라고 하는 것은 참 흔치 않은 그런 사례가 될 텐데 이게 결국에 주민참여예산 쪽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굉장히 된소리를 맞는 이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 떠나서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소식을 전하면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3월 21일에 토론회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는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사실 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크게 뉴스가 됐었어요. 여기 뭐 회의하는데 1000명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했었고 염태영 시장 시절에 주민참여 예산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수원시의 역사에 대해서 우지영 소장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수원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면서도 하지만 사업 공모 및 선정 방식을 주로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 전반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대표성 부족, 사업 내용의 획일성 등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원용 시의원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지역 내 도로 정비와 환경 개선 분야에 편중돼 있어서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문제 삼았고요. 그리고 최명기 시의원은 해당 자치구와 동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 발굴 추진돼야 한다. 도로 정비 및 환경 정비와 같은 사업보다 자긍심과 기대감을 심어주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충열 위원장은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진정으로 시정에 발맞춰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수원시가 예산 부족 등으로 돌보지도 않는 보도블럭과 안전펜스 등이 주민들이 진정 느끼는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은 주민이 발굴하고 요청한 부분을 의회가 자체 해석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의원들은 시민들 세금으로 해외 연수도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시민은 우리 주민들은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생활 편의와 안전이 우선이고 먼저라면서 그것을 무시한 채 더 좋은 것만 찾는 것은 오류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프레시안 보도에 인용된 권영민 기자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발언이었고요. 일단 액면으로 치면은 이분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네. 여기 참여하신 전문가, 시의원, 시민들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이건데, 일단 주민 전반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최종 사업 선정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주민 의견을 추려줄 만한 그 시민위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 시민위원들이 마지막에 의결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필요한 절차예요. 그럼 결국에 누가 선정하게 됩니까? 시민 의견들을 막 접수를 했어요. 근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없어. 의결권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집행부 공무원 마음대로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위원들이 승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시민위원들이 전체 예산 그 아이디어 접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위원들은 올라온 시민들의 제안을 심사하는 역할이어야 하지 본인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뭘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시민위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평소에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년 수원시는 4,500개 정도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예, 요 4,500개가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쟁점이 됐던 게, 펜스 설치하고 보도블럭 정비하는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예산에 집중되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 무상급식은 지금 또 하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전 시에 해당되는 복지라든지, 특히 보편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얼마나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거든. 결국에 이런 부분은 의회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편중되어 있는 분야 말고 여러 분야로 제안과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자, 저는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흔해요. 뭐가 흔하냐면 주민참여 예산에 한도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를 주민참여 예산에 따라서 배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데가 많거든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분야가. 그러니까 펜스 이런 거 설치하고 보도블록 깔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뭘 문제 제기를 한 거냐면, 각 부처에 보면, 부서에 보면은 예산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탑다운 제도입니다. 주로 예산 편성 방식이 딱 위에서 윗선에서 어느 과, 도로정비과에는 예산 얼마까지 써라 이렇게 딱 정해놔요. 근데 항상 예산은 부족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보도블럭 이거 정비해야 돼 말아야 돼 싶다라고 판단했을 때 정비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보도블럭들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놓으면 보도블럭 한 해 총 예산 넘긴다 안 넘긴다? 넘깁니다. 예산은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무슨 의심을 하냐면, 결국에 각 집행부 부서가 예산을 자기네들이 넣고 싶은 걸 못 넣은 거 나머지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관철시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부가 예산 편성 그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지적돼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주민들이 이 보도블럭 정말 정비해야 돼요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포함이 안 됐어요. 집행부 예산에.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별도로 또 넣은 거야. 근데 그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걸 꼭 집행부 예산에서 소화를 못한 부분을 일부러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받아가는, 요런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정해놓아 있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아이디어를 전 분야에 걸쳐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48억 원 정도에다가 할당을 한 거잖아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48억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을 48억 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예산 속에 이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트죠. 전 부서 예산에다가 다 터야 돼요. 48억 요 안에서만 놀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놀아요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예산 사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분야가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터야 됩니다. 저 옛날부터 이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거 반드시 48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예, 더 될 수도 있는 거지. 주민참여 예산 반영이 48억이 아니라 48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걸 굳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그럼 집행부 우선순위를 가려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고 난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패자부활을 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털어 48억으로 할당해서 한정시키지 말고 그 48억이라는 게 수원시 전체 예산에서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걸 집행부 일선 부서에 48억을 흩어뜨리세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정비계라든지 이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도블록 관련한 부서가 거기에는 얼마를 딱 어차피 할당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보도블록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받는 거죠. 사실 보도블록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 되게 오히려 필요한 문제입니다.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이 복지를 시행했을 때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복지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건데 보도블록은 이제 파손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쉽게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도블록 48억 원의 별도의 주민참여 예산을 떼지 말고 보도블록 전체 예산을 아예 놓아서 그러면 이제 보도블록 관련한 민원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야 요거는 반드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다라고 따로 떼놓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뭐다? 각 동네별로 책정되는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뭐 소위 재량 사업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 참여 예산을 하도록 또 할당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이게 그대로 놔두면 시의원들이 자기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갑니다. 재량 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재량이라고 하는 거는 동장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동장이 결제하는 건데 시의원이 어디다 쓰자, 어디다 써라.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주민들이라든지 자기가 표를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구역의 주민들을 물론 그런 구역 주민들하고 손을 잡는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다른데 더 급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에 넣지 않고 결탁한 쪽한테 넣는 이 후견주의라고 정치학 용어로 얘기하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읍면 동별로 책정되어 있는 소규모 편익 사업비, 뭐 주민 편익 사업비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본청 예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읍면 동별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는 궁극적으로 본청 예산이긴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뭐 결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부서의 예산, 그런 예산들은 반드시 내놓고요. 근데 그 밖에 사실 도로 정비를 다 그 동네별로 책정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로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미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할 때 한 읍면동당 1년에 7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7천만 원으로 안 되거든. 어떤 거는 인도 깔다 보면 새로 신설하고 이런 것들은 7천만 원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어떤 주민 편익 예산보다는 정식으로 예산 안에 잡히는 그런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열어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 예산, 아이디어 접수할 때 복지 예산 또 열어놓고 다 열어놓으세요. 예. 뭐 특정 예산은 얼마만 딱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 열어놓으라고. 그리고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관철된 예산이 있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서에 별도로 별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해외에서 하는 사례들인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삭감을 못하라는 법은 있느냐? 없습니다. 하면 돼요. 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다, 급하지 않다 싶으면 삭감하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포함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회는 선출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막 날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을 했던 48억 중에 42억 원 정도로 삭감을 했는, 이건 맞느냐? 이유가 이제 집행부 일반 부서에서, 부서 일반에서 써야 될 예산 못 들어간 걸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이 주민참여 예산 한정 예산을 없애버리고 집행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 48억 안에 들어가 있는 보도블록 정비나 이거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 그렇게 막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응? 그리고 삭감을 했으면 지금 시의회에서는 특정 분야에 편중돼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분야에 필요한 게 뭔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삭감하면 그냥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물론 예비비 일부를 잘라내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편성할 때 집행부에 관성이 있어가지고 본 예산 편성할 때하고 추경 때하고, 그러니까 본 예산에서 편성 못했던 걸 추경 때 편성한다고 다른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그럼 의회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 분야에 뭐 돈이 더 필요하면은 이쪽에 더 필요하니까 이쪽 분야에 돈을 증액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 증액은 시장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그 시장이 마구잡이로 또 동의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다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편중돼 있다라고 생각이 진짜 들었다면 다른 분야 쪽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그쪽으로 돈을 밀어주는, 삭감하는 동시에 삭감한 금액의 이하를 특정 분야 쪽으로 덧붙여주는 증액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게 일이 잘못 번져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자체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게 됐잖아요. 네, 내가 이 토론의 기사만 보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건데. 네. 하여튼 제가 필요한 그 대안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또 각지에서 문의,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또 경북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굉장히 있으나 마나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 때에 구미시만 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이런 것들, 예산연구회, 이런 기구들을 둘 수 있도록 만든 그 조례안을 작성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예산연구회 간사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은평입니다. 은평인데, 은평은 지난달에 다뤘던 주제를 연달아서 다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은평의 청여울 수영장이라고 하는 시설이 개관을 하는데, 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거냐, 이게 은평시의회에서 막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민간 위탁 자체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동의안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민간 위탁의 승인 여부는 의회가 결정하지만 기관 선정은 의회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특혜 시비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은평이 결국에는 수영장 위탁을 민간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안이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제가 지난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단체에 주면은 민간단체가 특혜를 입게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물론 민간 위탁을 해도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 도저히 시집행부라든지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분야, 이런 것들, 또는 상시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민간 위탁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민간 위탁들은 공무원 채용을 추가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공기업을 더 키우기 힘들어서, 예, 그렇게 민간 위탁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복지시설 민간 위탁. 이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면 시가 직영을 하는 게 맞죠. 예? 고정 인력을 채용하기 그러면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간접 고용하기보다는 직접 고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사실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니네는 인원을 몇 명까지 쓰고 인건비를 얼마 내에서 써라 라고 하는 거를 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걸 정해줍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거는 민간 위탁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그 TO에서 빼주겠다. 그런 경우는 인원이 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뭐 지자체 스스로의 의지도 약하고 행안부의 제약도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민간 위탁을 양산하게 돼요. 민간 위탁을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 분별이 잘 안 되고,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민간 위탁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폐기물 수집 운반도 명칭은, 개념 용어는 대행이라고 많이 쓰지만 뭐 위탁하고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으로도 위탁하고 거의 같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청겨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위탁을 누가 받게 됐느냐? 체육회가 받게 됐습니다. 체육회는 사실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받은 거긴 하지만 좀 다르죠, 성격이. 물론 체육회 운영에서 여러 말썽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은평의 체육회의 어떤 질적인 부분, 또 성격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체육회는 그래도 좀 다른 민간 단체하고는 다릅니다. 공적으로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 단체고,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뭐 체육회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체육단체가 있을까요? 뭐 되게 분야별로 무슨 분야별 단체 말고 전반적으로 체육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가 맡았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된다라고 지난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논문 보고서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됐어요. 자, 한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논문 두 가지는 조금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10년에 나온 정책연구 보고서인데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김용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공공체육 서비스의 위탁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세 갈래로 나눠놨어요. 세 갈래로 나뉘어놔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맞는 게 좋은 시설과 전문 경영팀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시설을 좀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주장으로는 전문 체육 강화의 목적을 갖고 있고, 자,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쪽이 맡아야 되는 시설의 특성으로 전문 체육 강화 목적이고, 그다음 서비스 내용이 선수 훈련 공간으로 쓰이고, 프로스포츠 훈련 공간으로 쓰이고, 그리고 요금제적 성격은 매우 약한 전문 시설 관리를 지향하는, 이쪽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된다. 선수층이 적고 비인기 종목과 관련된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확대를 모색하기보다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잖아요. 안에 내부 프로그램들이야 그 어떤 선수들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이쪽에서 운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시설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전문 체육인 시설, 요금제적 성격은 약한 시설, 전문 시설 관리를 지향하는 시설, 이쪽을 맡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서비스 거꾸로 민간인 등의 전문 경영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 시설로는 주민체육복지 향상, 주민체육복지 향상과 관련된 시설, 요금제적 성격 강한, 그러니까 청려울 수영장에 그렇죠. 수영, 요가, 댄스, 인기 종목 교습, 개인 운동 공간, 소외층 대상 교습, 이런 경우에는 전문 경영을 지향하는 게 좋다. 왜? 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데가 이제 생활체육 확산, 비인기 종목 교습이라든지 클럽 종목단체 활동 공간이라든지 학교 연계 운동 공간, 이쪽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체육 동호인회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체육복지 향상인데 체육회나 이 민간단체보다는 시설공단이 더 낫지 않는가. 공공적인 시설이니까.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해야 되고 경영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전문 체육 강화 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두루 쓰는 게 아닐 경우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하는 게 좋다. 혹은 선수단체를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청려울 수영장 같은 경우에 이게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경영 성과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영장이 많은가요? 뭐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할 만큼 그렇게 많나? 민간 수영장하고 경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경쟁 자체를 민간 수영장하고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뭐 경쟁에 딸릴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공공시설은 좀 부족하면은 혈세로 메꾸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경영 성과, 상업적인 이득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민간단체보다는 공기업이나 시설 공단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2021년에 나왔는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이렇게 써놨네요. 땡땡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시설 수탁 타당성 검토 용역 요약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안양실내체육관 수영장은 안양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있고,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성남시에 있는 이 시설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산시의 실내 수영장은 아산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덕진 수영장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고, 구미시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구미시설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천안시의 북부스포츠센터도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사례인데 대전 서구의 도마실 국민체육센터는 서라미 스포츠클럽에 민간 위탁을 했고, 대전 서구의 관저 다목적 체육관도 월드스포츠 컨설팅에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 국민체육센터는 군포도시공사 공기업이 하고 있고요. 세종시의 보람수영장도 세종시설관리공단, 인천의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도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여주시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여주도시관리공단,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공수영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183군데 38.5%, 공공위탁이 194군데 40.8%,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위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98개소로 20.6%예요. 그럼 직영하고 공공위탁 합치면은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례를 봤을 때 민간위탁 쪽이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영장 관리 정도면 이게 막 체육 전문 집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수영 강습은 할 수 있겠지. 근데 강습하는데 수영 강사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딴 데 또 재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 보면은 민간 위탁에서도 심지어 어떤 민간 기관이 위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 기관에 또 위탁 줄 수 있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공공 운영을 하면서 일부를 민간 위탁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보고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청여울 수영장을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못 미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은 체육집단으로 위탁을 줘도 되는 거였던 거죠. 어, 그래서 글쎄요, 저는 체육회 주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낫다라는 결론인데, 근데 다만 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걱정은 덜한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체육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체육회의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체육회가 경영적으로 성과를 거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도. 경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경영, 뭐, 이윤 추구는 잘하는데 공익성이 딸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체육회 전국적으로 뭐 비리가 있거나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감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감시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맞는 것보다는 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일단 대략의 가이드라인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거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제 쪽에도 민간 위탁 부분이 쟁점이 된 게 있는데, 요거 민간 위탁 문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제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거제 시의회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최양희 의원이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도래해서 위탁 동의안 올리신 거네요. 행정과장 김동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 기간이 한번 끝날 때마다 동의안을 또 새로 올리나 봅니다. 보통 이렇게 안 하던데. 민간 위탁을 하기로 해버렸으면은 계속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구별을 해야 되는데, 민간 위탁 자체를 하기로 한 기간이 3년인 경우가 있고, 특정 기관이 그걸 위탁 받는 기간이 3년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후자인 경우는 의회에 민간 위탁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동의안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시하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민간 위탁 기관 간에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위탁 기간 자체를 위탁을 그냥 위탁 자체를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다시 위탁하려면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통제하기는 더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유연하게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일일이 의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전자, 그래도 장점 쪽에 주목을 하고,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위탁을 줄 거냐 말 거냐, 그 기간도 어느 정도 한도가 설정돼 있는 게 좋다. 꼭 3년 단위로 안 하더라도 5년 단위로라도 하던가, 아니면 뭐 3년, 뭐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최양희 의원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제 어, 자원봉사센터를 수탁하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수탁하는 기관이 사무실을 둘 수 있느냐, 센터에다가. 예, 어떤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맡았어요. 근데 자원봉사센터 안에 단체 사무실을 둘 수가 있느냐 물었는데, 김동명 과장이 그건 제가라고 했는데 최양희 위원이 말을 끊습니다. 엄격하게는 안 됩니다. 그 센터는 우리 시의 재산인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양희 위원이 예로 드는 게 이겁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위탁하는데 민주노총 사무실을 거기에 둘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이제 여기 끼어들어요. 국장이, 원태희 행정국장이 이 법인이 법인 사무실을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자원봉사만 한 법인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이게 법인의 목적이 자원봉사만 하기 위해서 그 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법인의 자체가 사무실을 쓰는 경우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헷갈립니다만.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독자적으로 건물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독자적으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를 맡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 기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그 기관이 원래 하던 일이 아니고 센터의 일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센터 안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시 새마을회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있어, 건물이. 시가 지은 건물이 있어요. 다른 건물이 아니야. 시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가 맡아요. 그래서 새마을 관계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센터에다가. 그러면 그 센터에 관련한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새마을회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새마을회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센터를 위탁을 줬어. 근데 센터 사무실을 원래 있던 기관의 건물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센터에 지자체가 직접 세운 센터의 건물이 있는 경우는 센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센터 이외에 본래 자기 기관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러면 그 센터가 자원봉사센터가 그 기관의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구미시의 근로자문화센터. 그거 한국노총 위탁 줘가지고 잘못하면 한국노총 건물처럼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센터의 일만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어떤 기관의 건물이 있는데 그 기관 소유예요. 시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기관의 소유인데 거기다가 센터를 위탁을 했어요. 근데 센터 사무실도 거기로 들어가게 됐어. 센터가 그러니까 원래 사무실이 고정적으로 없거나 해서 그런 경우는 그건 뭐 그 건물 안에서 그 기관이 자기가 하던 일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두 가지 경우를 나뉘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될 거는 센터를 새로 세울 거냐, 아니면 안 세울 거냐, 민간 위탁 맡겨가지고 안 세울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 센터에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겠죠. 센터 자체가 큰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다.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싶으면은, 그거는 그냥 그 위탁 기관의 센터 사무실을 설치를 해도 무방한 거겠죠. 근데 센터 자체가 덩어리가 크다. 이러면은 이제 건물을 또 독자적으로 지어야 되고 또 민간 위탁 기관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다 싶으면은 이제 독자적인 센터 건물이 있고 위탁 기관이 센터에 들어오고 위탁 기관이 그 기관이 다른 일을 하는 부분은 그 센터 안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기 들어온 김에 다른 사무실 또 같이 들어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는 협약을 체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MOU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티켓 시비 소지가 덜 나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가이드라인은 가르마는 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제 소식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거제시 부당 채용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채용 과정. 자, 여기도 센터죠. 이게 센터라는 것들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민간인 출신들 안 쳐도 돼요.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 없어도 사업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라든지 기본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특혜 의혹, 공모과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3월 15일에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이 열렸는데 노재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요 경력 일부가 허위 기재됐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그리고 공모 지침이 공모 하루 전에 변경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짚었습니다.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예. 그 허위 경력이면 이거는 허위 경력이 드러나면 바로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썼다는 것 자체가 센터장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마다 항상 기준이 바뀌는 게, 원래 정해놓은 기준은 전문성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전문성으로 좁혀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 단체장 입장에서 믿기가 어렵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그 정무적 판단들까지 곁들여 가지고 누구를 선정할 건지 정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침을 변경하거나 이 기준을 구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애초에 기준을 정할 때 이거 꼭 전문성만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던가. 그래서 전문성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사람은 될 수 있도록 하던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는 막판에 기준을 구부러뜨리고 뭐 공모를 급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응? 보니까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거제시 운영 지침에 보면, 센터장은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경험 있는 사람, 이렇게 돼놨어요. 근데 2023년 지침에는 도시재생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실무 경력 빼고 박사학위만 있으면 되는 걸로,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3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의 경우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도시재생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학위는 없지만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이거잖아요. 자, 저는 2023년에 변화된 지침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학위 없어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이거는 전문가죠. 예? 사실 저같이 도시재생에 전문성 없는 사람도 한 2년 실무하면은 전문가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막 경쟁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이면은 지자체장의 신임이 많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정도면은 괜찮다. 저는 변경된 지침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변경된 부분이 요번에 센터장을 일부러 채용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려면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 1일 전인 2023년 1월 5일 변경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집행부에서는 최종 결재를 받은 일자가 공교롭게 1월 5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치더라도 너무 임박해서 변경됐잖아. 이게 사람 봐가면서 기준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은 미리 바꿔놔야 돼요. 최대한 미리 바꿔놔야 돼요. 전임자 임기 끝나기 전에 바꿔놨어야 돼요. 네, 저는 이 기준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임박해서 바꾸냐고. 이런 것들도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조례 위반이라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조례를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지침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 절차도 거쳐야 돼. 예, 절차도 거치도록 이 조례에다가 아예 이 부분 있죠. 아까 전에 그 뭐죠? 도시재생지원센터 뭐 실무 경력 이 기준을 아예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행 규칙 정도에 넣으면, 시행 규칙은 바꿀 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시행 규칙 정도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조례에 넣든지 간에. 예,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바꿔가지고는 이거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는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김두호 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김두호라는 이름을 아까 전에 제가 노재하 의원이 도시재생센터장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여기에 가세를 한 의원이 김두호 의원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김두호 의원이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이 됐습니다. 맞나? 이거 지금 잠깐만, 기사가 A 의원이라고 나온 기사가 있는데, 네, 초반에 A 의원이라고 나왔다가 결국에 김두호 의원, 이름 헷갈려. 김두호 의원이군요. 김두호 의원이 했다라고 기사가 결국엔 나왔습니다. 3월 17일 새벽 2시 15분께에 상문동 노상에서 음주 차량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3번 이상 측정을 거부했고요. 이거 측정 거부는 할 수 있어요. 2번까지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거부하면 불리해지는 게 시간을 끌잖아요. 시간을 끈 만큼 요 음주 측정 수치에다가 더하기를 해줍니다.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이거 체열할 경우도 있잖아요. 체열했을 때도 그 체열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음주 측정 처음에 할 때에 비해서 체열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술이 좀 깰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체열해가지고 나온 수치에 더하기를 해주는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별의별 거를 알고 있죠. 왜냐? 저도 전투경찰로 복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3번 이상 측정 거부, 이거는 이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이고, 측정 거부만 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요것만 쳐도. 이거 뻔합니다. 그 차를 몰다가 차량에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가다가 그냥 잠들어 있던 거 아닌가. 새벽이라 가지고 사고가 안 난 것 같은데. 자, 이런 뻔하죠. 술에 만취했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안 부어.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결국에는 일단 김두호 의원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근데 스스로 사퇴한다고는 얘기 안 하네. 처벌은 받겠죠. 처벌은 받는데 그 선출직 공무원이 직을 상실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징역이 나올까요? 아까 형량은 징역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와도 상실입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도 금고형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집행유예 안 붙고 벌금형 정도로 가면은 안 그만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정도면 그만둬야 돼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 측정 거부까지 했는데 공직자가 음주운전했으면은 이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자,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처벌도 달게 받고 자시고 아니고 사퇴하라고. 사퇴하세요. 자, 사퇴 안 하면 뭐죠? 제명입니다.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 결의해서 제명시켜야 되고, 민주당 의원들 태도가 중요하겠죠. 자, 민주당이 거제에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5대5예요. 맞죠?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려고 하는데 5대5인 것 같은데? 이거 김두호 의원 관두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한 명 비는 거 아닙니까? 한석 차이 하냐? 그러면은 과반 의석이죠. 국민의힘이. 근데 그걸 감내하고 잘라야 된다고. 그걸 감내하고 자르세요. 탈당만 시켜가지고 안 됩니다. 당에서 제명하라는 얘기 아니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이 거제에서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국 최초의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소식입니다. 울산 동구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의원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청구인단,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발의를 한 조례인데요. 이것을 주도한 쪽은 현대중공업 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계열 노조죠. 그리고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정당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동구 주민 4,026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해서 10달 만에 통과가 된 거고요. 울산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진보당 1석입니다. 7석이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진보당 소속인데 압도적인 여소야대인 거죠. 그러나 결국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 증진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거스를 수 없었던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 통과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례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노동자의 권리가 제4조에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하청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하청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청장의 책무는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안전한 노동 환경 등을 위해서 또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조례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10년 전 이전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간소화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이제 어디 다른 조례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 어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썼다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썼겠지요. 일단 하청 노동자 지원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사항이 될 텐데 제10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계획에 따른 사업, 각종 노동 지원 사업의 이행 점검 및 결과 공개, 하청 노동자 사회 안전망 구축,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하청 노동자의 권익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행정을 어느 정도로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노동인재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보다는 그냥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것만 해도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라고 써야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겠지만 추상적이니까. 근데 교육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노력이라는 말을 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조의 법률 지원. 구청장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제공한다 쪽으로, 해야 한다 쪽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구청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울산 동구는 예전에 비정규직 관련 조례도 일찍이 제정이 돼서 아마 비정규직 지원 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센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비정규직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13조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간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이거 보급하고 권장하는 쪽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의무조항으로 규정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서 제일 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이제 행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정도 수준이라면 행정기관 바깥으로 뻗쳐나오는 사업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이라든지 법률 상담 서비스, 표준계약서 제작 보급, 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튀는 부분인데, 그리고 좀 추가돼야 될 게 표준계약서 제작 보급에서 이것을 따르는 민간 기업이 있으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도록 써놓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더 넣어야 될 조항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민간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이나 산업정책에서 하청 노동자 인지적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더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데 영향평가 같은 걸 좀 실시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원 할 때 교육 영향 평가,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이거를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자체의 교육 담당 공무원 수가 너무 부족해서 집행부서에서 너무 난색을 표해가지고 제가 일단 접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뭐 울산 동구구청에 노동복지 관련한 과가 있을 것이고 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계속 운영이 됐다면 그 부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인지적 관점, 하청노동자의 인지적 관점을 추가하는 뭐 영향평가라든지 또 성인지 예산 있듯이 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예산 이런 것도 좀 분석하는 그런 제도도 들어가면 어땠을까? 이건 또 행정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조례에 포함이 안 되면 또 시행 규칙이라든지 혹은 행정 작용으로 포함을 시키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례만 갖고 신장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그 조례 제정을 하는데 대표 발의를 했었지만 제가 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조례 상당 부분이 사문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의 견인과 또 단체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여기에 이 조례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 말씀 드리고, 울산 지역에서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던 모든 분들에게 노고가 많으셨다라고 응원과 격려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인사청문회를 지방의회에서 법제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하고 있었고 제가 수원 지역 다뤘을 때도 반쪽짜리 청문회가 되고 있다. 이 부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생겼어요. 이거 없더라도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법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지자체장이 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능하도록 해놨다. 이게 무슨 의미지? 안 그래도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문 대상을 보통은 이제 공사나 공단의 사장이나 이사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넓혔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정무직 부단체장, 대구로 치면은 부시장, 경북으로 치면 부지사죠. 기초지자체는 정무직 부단체장이 없습니다. 그죠? 이쪽하고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장까지로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좀 부족한 게, 예를 들면 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인사 개편이 있어가지고 무슨 과장에서 무슨 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럴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도덕성, 청렴성까지 포함된 인사청문회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보직 이동의 경우에도 요거는 뭐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정책 청문회랄까요? 뭐 현안 질의 형태도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규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정기 인사 때마다 뭐 한다거나 이런 규정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메꿔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걸 왜 필수 조항으로 안 하고 지자체장이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뭐 획기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또 포함된 게 의회 교섭단체 제도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많이 들어보셨죠?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의원이 만들 수 있는 교섭단체고, 교섭단체 대표자가 있으면 의사 일정이라든지 또 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방의회에서는 원내교섭단체 있는 데도 있었고요, 없는 데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제도화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섭단체가 있더라도 교섭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 의원인데, 첫 번째로 같은 당 의원인데 패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 지방자치단체, 뭐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그 지자체 행정구역 단위에 국회의원이 복수로 존재한다. 경북 구미, 갑, 구미, 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국회의원에 맞춰가지고 계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심하면 같은 당인데도 다른 당 의원들처럼 지냅니다. 근데 교섭단체 제도에서 같은 당 의원인데 교섭단체를 2개 이상을 둔다, 나뉘어가지고 둔다, 이런 제도는 어차피 없잖아요. 같은 당은 무조건 1개의 교섭단체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 당이 2개의 교섭단체, 2개 이상의 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교섭단체 기준을 독자적으로 충족하는 정당의 경우는 다른 당을 끼워 넣거나 이것은 안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도 교섭단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를 두고 이 하나에 다 뭉쳐 있더라도 당 내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월간 지방정치에서도 다뤘지만, 같은 당인데 의장 선거 때 틀어져 가지고 다른 당하고 손잡고 의장이 된다거나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뭐 부랴부랴 당에서 제명을 시킨다, 뭐 징계를 준다, 이런 것들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사실 국회의원이 이걸 다 통솔 한다고 했을 때 또 논란이 빚어집니다. 뭐 내리꽂기니 하향식이니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꼬붕으로 한다느니 뭐 이런 뒷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아예 손을 떼가지고 같은 당끼리도 단합이 안 되도록 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나서는 게 좋은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당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당원 민주화가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 일부 보면은 선거제도 개혁 얘기 나올 때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원들 중심의 정당이 필요하니, 뭐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지방 의원들끼리 갈려가지고 교섭 자체가 안 되고 이런 것을 타개하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이야말로 정당 조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2가지 내용, 인사청문회 제도화, 교섭단체 제도화, 사실 이것만으로 기대를 걸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법안 자체, 법 조항 자체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놨고, 그리고 교섭단체 제도화는 교섭단체가 제도화된다고 해서 원내 교섭이 활발해지는 건 아니다. 예, 이 말씀 드립니다. 자, 끝으로 해프닝 몇 개 다루겠습니다. 시의원과 집행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인데,
지난 3월 20일 밤에 목포시의회에 고경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구냐? 바로 집행부의 공무원 모 팀장입니다. 근데 2시간 동안 전화 12통, 문자 메시지 17개가 막 들어왔다는데 밤길 조심해라. 둔기를 들고 쳐들어간다. 이 팀장은 자신이 집행부에 있는데 이 고경욱 의원이 여러 차례 해명을 해도 이게 그러니까 목포시 축제 추진위원이 있는데 어떤 위원은 6년 연임되고 어떤 위원은 1년 만에 해촉이 돼가지고 이거를 시정 질문을 하겠다라고 고경욱 의원이 밝혔어요. 근데 A 팀장은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등 갑질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고경욱 의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런 문자, 협박, 욕설을 보낸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이 중징계감입니다. 일단은 박홍률 시장이 직무에서 이 A 팀장을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요. 자, 이 의원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연계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별개로 의원 또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경욱 의원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확인이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별로 안 겪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통 이런 경우들이 나이가 좀 비슷하면 이런 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그리고 의원들 나이대가 대체로 집행부 뭐 기초지자체로 치면은 5급 과장, 6급 계장, 많으면 4급 국장, 뭐 시장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겠고요. 요 정도의 이제 연령대 의원들이 많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면 서로 좀 그 선이 있어요. 젊은 의원 입장에서는 삼촌뻘 되는 뭐 혹은 아버지뻘 되는 공무원들한테 좀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게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젊은 의원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함부로 얘기를 쉽게 못하고 저 같은 경우도 30살 내외 일대 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이제 다른 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김수민 의원 좀 이게 얘기 좀 해달라고 네. 뭐 직접적으로 뭐 저녁을 먹읍시다 할 때도 다른 의원을 끼고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청년 의원 입장에서는 거꾸로 활용할 만한 일이에요. 저쪽에서 나를 함부로 못 대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노려가지고 역으로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역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 선 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또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이 시의원에게 마구잡이로 얘기한 겁니다. 남원인데요. 남원하고 목포는 사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파 의원하고 시장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결이 격화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당 의원인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고 같은 당 시장인데 더 사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영남 지역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왜냐하면 수도권의 양당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함부로 선 넘으면은 바로 빌미가 돼버리거든. 예, 근데 영남 호남 같은 경우는 의원 한 명 대 시장의 문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다수파 의원이든 소수파 의원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 모두가. 근데 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동환 의원이 여기도 시정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20명의 보직 해임은 안 된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어디에도 없는 조직 개편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경식 남원시장이 그걸 의원이 판단하시나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가 의원 말씀 들어주면 인사권이 의원이 갖고 계시는 거냐?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자, 아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이 누구를 임명해야 된다 이러면 좀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인사권에 대해서 특히 지방의회 좀 그걸 민감하고 국회에서도 누구를 장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회의에서 막 의원이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동환 의원 질문 취지가 20명 보직하면 안 된다. 인사운영 기본 계획에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계획에도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왜 넣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누구를 어느 자리에 심어라. 뭐 빼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사권은 나한테 있는데 네가 시장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 예? 이 뭡니까 이게? 시장은 진짜 이거 이거 가만히 놔두나? 그리고 심지어는 오동환 의원한테 사주를 받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행정위에 시의회 그 위에 노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최 시장이 물었대요. 그건 뭐냐면 노조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따위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 의원이 사주라뇨. 사주라고 했습니까? 제가 받았다고요? 취소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최 시장이 여쭤본 겁니다. 뭐하러 사주 받았는 걸 그걸 물어볼 수 있냐? 그리고 시행정위에 시의회 그 위에 노조가 있다고 하는데 시행정위에 시의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의회가 행정보다 권한이 더 커요. 행정기관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시키나 조례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이 가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의원들 위에 있는 대빵인 줄 아나 봐, 이 사람은. 응? 그리고 인사 문제를 오동환 의원만 꺼낸 게 아니구만. 오정숙 의원도 질문을 꺼냈고 오동환 의원은 보충 질문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구만요. 김길수, 강인식, 이미선 의원 또 보충 질문에 나섰습니다.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 질문을 할 때 본 질문을 어떤 의원이 하고 보충 질문을 하는데 다른 의원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야 뭐 회의 관습이라고 치는데 근데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인사 문제로. 결국에는 남원 시의회가 최경식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하고 위법 및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함과 동시에 같은 사례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시의회 다수의 의회 공식 입장이에요. 전북 CBS 남승현 기자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최경식 시장. 아니 인사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의회에 대해서 이따위로 대응을 해? 하기사 의회에 이따위로 대응을 하는 사람이니 인사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하겠고 인사 문제 이따위로 하는 사람이니 의회에서 대응도 이렇게 하겠죠. 이게 제왕적 단체장이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시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의회주의의 기본 소양도 없는 사람이 단체장이 딱 취임하자마자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시장보다 의회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취임사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 원래 민주주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네. 시장이 이따위로 나오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또 더 오만해지거나 아니면 이거 수습한다고 또 애쓰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겠죠. 이 사람 최경식 시장은 의원 경험이 있나? 뭐 없어도 조직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의회주의적 소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경험이 있는데도 그게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시장이면은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원이더라도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고 내가 행정을 하는 입장이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의원 내각제가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되면은 투표용지가 줄지 의원만 뽑으면 되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뭐 주민들이 무관심하거나 반대가 많거나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남원시장 사례도 꼭 뭐 제도 탓을 할 건 아니죠. 현 제도에서도 똑바로 된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월간 지방정치 3월호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